의학서적의 치료와 처방 목록의 치료라는 제목 아래 사람들이 정신치료란 단어를 읽을 수 있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이 단어에서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것은 그동안 많은 뜻을 함축한 채 어둠 속에서 쌓여 있었다. 정신치료가 뜻하는 것은 무엇인가? 체면술, 암시, 설득, 정화적 방법, 정신분석학, 아들러의 교육기법, 자율훈련 등일까? 이렇게 열거하다 보면 정신치료라는 이름 아래 매우 모호하고 다양한 의견과 이론 및 방법이 귀속되어 있음을 보게 된다. 아마 이 아무도 현상은 살지 않는 새로 이 현상은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융이 1세기 전에 경험한 거지만 1세기라고 하기는 어렵고 이게 1951년이니까 벌써 70년 전 얘기죠. 70년 전에 관찰한 거지만 지금도 우리가 융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이 더 혼란스러울 거예요. 사이코테라피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치료법들이 있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체험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담을 배우면서 여러 기법들을 배우셨을 텐데 그 상담의 기법 중에는 굉장히 다양한 라인의 치료법들이 거기 섞여 있죠. 그래서 어떤 심리치료다, 정신치료다, 상담이다 하는 것 속에는 굉장히 다른 라인의 것들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여러 가지 기법들로부터 현대에 와서 계속 새로운 통찰을 가지고 이름 붙여진 이런 치료법들이 많죠. 그래서 예를 들어 트라우마 치료법 하면 이게 새로운 것처럼 트라우마 치료법이 새로운 것 같지만 이 트라우마라고 하는 개념은 어쩌면 정신분석의 초기부터 다루어왔던 주제들이에요. 근데 이게 갑자기 새로운 치료법이 그냥 이렇게 하나의 기법으로 이렇게 막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로서는 어떤 것을 익힌다고 하는 게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얘기예요. 어떤 면 요즘 얘기하는 치료법이라고 하는 건 대부분 크게 봐서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을 거예요.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기법을 계속 발전시켜온 라인과 어쩌면 그러니까 정통적인 방법을 고수하고 있는 메인스트림의 정신분석 라인의 치료법, 그 정신분석적인 치료법이죠. 또 한쪽에 어떤 심리치료는 프로이드 쪽에 그래 정신분석 쪽에 훈련을 상당히 받으신 분들 중에 본인이 그 방대한 내용 그것 전체를 가지고 치료법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 중에 어떤 특별한 부분 정신분석에서 어떤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의 통찰이 깊어지면서 그 내용을 특화해서 정신분석의 일부를 떼어내서 심리치료법으로 개발하신 분들이 꽤 있죠. 아마. 그리고 또 하나는 정신분석에 반대해서 정신분석과는 다른 방향으로 치료법을 만들어내는 거. 근데 이 두 번째 경우에는 정신분석의 일부라고 우리가 이름 얘기할 수 있겠죠. 세 번째 경우에는 정신분석에 반대해서 정신분석은 무의식의 세계를 탐구한다면 하나는 의식 쪽에서만 탐구한다고 한다면 그렇지만 이 정신분석에 반대해서 세운 치료 기법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려면 결국은 무엇에 반대하고 있는가를 읽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프로이드의 이론을 이해해야만 이 속에 새로운 치료 기법을 깊이 이해할 수 있어요. 무엇에 반대해서 이런 새로운 기법을 사용되고 있는가. 그러면 정신분석 라인에서는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데 그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도움을 준다 하는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면에서 내 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프로이드의 견해와 다른 견해를 주장하는 사이코테라피를 여러분들이 논문을 쓰거나 깊이 이해하려고 한다면 결국은 이 치료법에서 반대하고 있는 프로이디안 개념들을 접근해서 왜 이 새로운 기법이 중요한가를 설명해 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들 깊은 이론이나
깊은 임상에 들어가려면 결국은 프로이드이언 정신 분석을 어느 정도 공부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초기에 여러분이 대학에서 어떤 공부를 할 때 무의식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거의 과거에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데, 그리고 지금은 어떤 면에서 퇴화한, 지금은 없는 것 같은 이론, 프로이드의 이론이라고 하는 건, 프로이드는 지금 이미 사라진 어떤 그런 이론가 이런 식으로 느낄 만큼 그렇게 아주 별로 비중 있게 다루지 않고 배우지 않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임상을 쭉 하면서 결국 여러분이 부딪히는 것은 그 당시에 프로이드가 고민했던 부분을 어떻게 접근하느냐는 각각 다르지만 같은 임상 현상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고민을 하다 보면 그러면 이런 현상에 대해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대응했는가 하는 쪽에 접근하면서 결국은 프로이드를 만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내가 어느 분은 박사 논문을 쓰시는데, 그분은 전혀 요즘 말로는 다른 테라피 쪽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쓰시는데, 그분이 도움을 청해서 그분 박사학위 논문 쓰는 그 지도 교수는 따로 계시지만, 이분이 논문을 잘 쓰기 위해서는 결국은 정신분석 쪽에서 보는 견해는 어떤 것인가를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도움 요청이 있어서 그분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쪽에 깊이 들어가거나 프로이드를 만나지 않고 심리치료 영역을 깊이 들어가기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런 체험들을 여러분들도 아마 일부 하고 계실 텐데, 혹시 여러분들이 여기 융이 고민했던 부분 여기 나오죠? 수없이 많은 치료법이 있는 거죠. 수없이 많은 치료법인데 나는 치료자로서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가 하는 정체성의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융 같으면 초기에 프로이드에 심취해서 프로이드의 치료 라인으로 들어갔어요. 그렇지만 프로이드가 가장 아끼는 애제자가 됐어요. 그래서 황태자로서 옹립을 하죠. 최초로 국제정신분석가 협회가 창설되면서 그 초대 회장을 융이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총망받은 어떤 후계자 구도가 형성됐는데, 융은 결국은 프로이드의 깊은 통찰을 다 소화해내지만 프로이드 속에 있는 지나친 부분, 이게 프로이드 스스로의 이론을 절대화하고 있는 부분, 특히 리비도 중심의 이론, 그러니까 성애적인 섹슈얼 인스팅트 중심의 이론의 결함을 이분은 일찍 체험한 거죠. 그리고 프로이드가 보는 무의식의 세계는 굉장히 좁은 세계예요. 융이 나중에 이론하는 퍼스널 언컨셔스 레벨의 무의식의 세계를 프로이드는 다루고 있는데, 자기가 실제 체험한 것은 광대무변한 무의식이란, 그 무의식 속에서는 집단 무의식이 있다는 것을 이분은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의 무의식의 세계는 프로이디언들이 생각하는 무의식의 세계보다 훨씬 큰 거다. 어떤 프로이디언 세계에서의 무의식은 개인의 삶 속에서 개인과 관련되는 무의식이 대부분인데, 집단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는 거의 다루고 있지 않은 부분들이죠. 그래서 또 하나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건 우리 그 속에 셀프가 있다고 하는 부분, 이 무의식 속에. 셀프란 개념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는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해 오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분은 퍼스널리티 이론에서 넘버 1 퍼스널리티, 제1호 인격과 제2호 인격, 넘버 2 퍼스널리티라는 용어를 쓰므로써 벌써 퍼스널리티 이론을 초기에 시작하죠. 그래서 이 무의식 속에 있는 이 셀프라고 하는 제2호 인격을 제1호 인격이 수용해내려는 과정이 인간의 성숙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무의식을 배제한 의식 속에서의 이고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약한 것인가를 꿰뚫어 보고 있었던 거죠. 이제 그래서 융이 자기 나름대로 치료법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프로이드를 먼저 섭렵하고, 그러면서 프로이드로부터 분리 개별화해 나가는 과정을 힘겹게
체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치료법을 완성해 나가는데 여러분 모두가 지금 융이 고민하고 있는 것과 같은 체험들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융은 프로이드와 관계에서 이걸 체험했지만 여러분들은 정신분석을 공부하거나 아니면 심리치료 상담을 공부하면서 끊임없이 많은 이론가들을 만났기 때문에 이걸 내 것으로 가져오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내가 통합된 임상가로서의 나의 퍼스널리티, 나의 어떤 입장은 어떤 것인가를 정립해 나가는 과정인데 이게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어쩌면 온고잉 프로세스죠. 끊임없이 우리가 발달해 나가는 과정인데 그래도 내가 지금 성숙해 가고 있지만 어떤 모습으로 성숙해 가고 있는가에 대한 통찰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체험을 여기서 많은 치료 기법에 노출되어 있고 현재도 어떤 거 매뉴얼 치료를 하는데 왜 매뉴얼이 없느냐,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왔을 때도 내 일을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고 싶은 욕구가 수없이 있고 그걸 요구하는 기관도 많죠. 특히 한국에서는 무슨 재해상뭐 생기면 이때 매뉴얼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그래서 마치 심리치료의 세계에도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느끼는 경우들이 요구되고 있다고 느끼는 경우들도 꽤 있고 여러분들이 실제 어느 직장에서 어떤 사람을 치료하는 과정에서는 치료의 목표가 나와야 되고 그 치료 과정을 상술해야 되는 이런 어떤 부담도 꽤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정신분석적인 라인에서의 장기적인 치료를 하시는 분들은 그때 무슨 말을 써야 될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이런 여러 체험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체험한 상담 기법, 심리치료 기법, 혹은 정신분석, 혹은 라이프 코칭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와서 지금 여러분은 어떤 입장에 있는지 잠깐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게 지금 이 기본 문제가 이 문제예요. 네. 이제 정신분석 이론가와 임상가들에 의하면 그 분야에 굉장히 정통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프로이트나 비온이나 멜라니 클라인이나 이제 오늘 말씀하신 스파니치, 또 코헛, 이제 이 어마어마한 대가들이잖아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래도 그 후학도들도 보면은 이제 이쪽으로 굉장히 조예가 깊으신 분들은 어떤 그 정통한 이론에 따라서 임상을 이제 하시면서 꾸준히 이제 발전해 나가고 이제 있으신데, 지금 여기에 작금의 현실 속에서 저를 바라볼 때 굉장히 이도저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정말 그런 자신의 모습을, 참 개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임상 슈퍼비전이라도 받고 또 이렇게 학기 중에 꾸준히 또 공부라도 하면 조금 흉내는 내는 것 같은데 이마저도 안 하면 다시 또 퇴행해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퇴행해서 또 이렇게 정말 뭔가 참 그 흉내조차도 낼 수 없는 그런 상담 현실을 제가 경험하면서 참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너무 고민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그래도 교수님 늘 얘기하신 그 부분이 이제 가랑비에 옷 젖고 또 콩나물을 물 주면 보이지 않게 자란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아주 가끔 인정하게 되는 것 같아요, 교수님. 그러니까 근데 그 프로테이지로 굳이 이렇게 조금 나눠보자면 한 9분의 1, 그러니까 1대 9? 10을 경험하는 것은 1. 그리고 나머지를 헤매는 거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자신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9를 만날 때는 굉장히 또 힘들고 뭔가 헤매다가 그래도 뭐 안개와 같이 조금 이슬비와 같이 조금 접촉될 때는 너무 이렇게 또 신기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경험들 속에서 이렇게 내 남자를 이렇게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이거 배우다가 이거 써먹지도 못하고 죽겠다. 어, 그러니까 이렇게 뭐 배우지만 제대로 써먹지도 못하고 내 생애를 마감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이 정신분석이라는 세계가 주는 이점은 일단 제 자신이 이 공부와 이런 경험들을 임상을 통해서 제 자신이 굉장히 이렇게 확대되고 또 유연성이 생기고 또 코오시 말한 어떤 그 자율성 이런 부분들 건강해진 이 부분들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또 계속해서 또 배워 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뭐 정신분석 치료, 정신역동 치료, 정신치료 그 외에 어떤 다른 현대 갖가지 그 이론들의 치료가 있다고 한다면 참 어느 한 가지도 제대로 구사할 수 없지만 그래도 뭔가 헤매다가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이론의 틀이 있다라는 거가 저는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헤매다가도 또 다시 돌아와서 다시 확인하고 다시 배우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래도 한 가지 이론의 틀이 있다라는 거가 그 부분이 조금 위안이 되고 안도감이 조금 되는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이 한국에도 변리사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들 한국에서는 그걸 뭐라고 라이선스를 주죠? 공인중개사 그리고 관세사 이게 굉장히 여러 특수 직종들이 있죠. 근데 이것을 모두 다 할 수 있는 직종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변호사는 여기에 특수 직종으로 있는 모든 것을 거의 다 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어떤 라이선스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꼭 관세사 자격을 따야 되는 게 아니고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사 자격증을 따야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특수 영역들이 굉장히 특수화되어 있지만 변호사의 기본적인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은 어느 영역이거나 바로 접근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어느 특수 영역에 있는 사람은 변호사 역할을 못 해요. 왜냐하면 제너럴 티어리가 없기 때문이죠. 특수 이론이 굉장히 유용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 계속 발달해 나가니까. 그래 특수 이론을 가지신 분이 근데 특수 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손을 놓을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런데 제너럴한 티어리를 가진 분은 그 특수 이론을 지금은 자기가 모르지만 조금 상황에 적응하면 바로 그 특수 이론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든 특수 이론을 다 배워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필요할 때 그 특수 이론들을 익히지만 일반적인 전반적인 여기서 얘기하는 여러분 정신분석의 틀 안에 있다고 한다면 정신분석의 틀을 가지고 다 수용할 수 있는 이론들이잖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이게 발달된 것이 어떻게 발달됐는지 그 부분을 익히면 언제든지 소화할 수 있는데 이 기본적인 틀을 가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배울 때마다 모든 게 새로운 거죠. 그게 끝이 없는 거죠. 이 방법을 배웠는데 또 다른 방법은 전혀 다르고 용어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통합해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통합해낸 틀을 가지느냐가 여러분의 삶 속에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요. 사실은 저도 그 남 선생님 말씀하실 때 순간 이 선생님이 제 마음을 다 뚫고 계시나 이런 생각 들었었어요. 왜냐면은 저도 순간적으로 질문 받자마자 이도저도 아니게 내가 뭐 하고 있었지? 이 생각이 사실 제일 먼저 떠올랐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조금씩 공부했던 부분들에서 기본 바탕은 인간 중심으로 깔고 내담자를 만나고 그들의 이제 어려움을 알아가기 위해서 정신분석이란 부분을 조금 틀에 놓고 현실 치료 조금 갖다 쓰고 심리학 갖다 쓰고 게슈탈트 갖다 쓰고 현실 치료 갖다 쓰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나름대로는 나는 통합 상담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합리화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순간 교수님께서 어떤 기법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는가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진짜 솔직하게 마음속으로 어머 나는 이거 하나 뚝심 있게 할 수 있는 게 없고 이도저도 아니 왔다 갔다 하면서 했구나 이 생각이 사실은 들어서 뭐지? 뭐였지? 내가 한 게 이게 뭐였지? 이런 생각이 사실은 좀 들었었어요. 근데 그 상황에 남 선생님께서도 1대 9라는 이런 비율로 맞춰서 말씀을 하실 때 이 선생님 뭐지?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많이 읽고 계시지? 이런 생각도 들면서 조금 놀랍긴 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저도 그 생각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음, 어쨌거나 내담자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갈등하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해결하고 찾아가는 과정에서 보면은 결국은 정신분석으로 마무리가 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이 공부에 발을 들이기 시작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순간 그래 내 선택이 옳았어 또 이렇게 혼자 위로하고 있었어요. 예, 고맙습니다. 여기 우리 합류해서 같이 고민하면서 성장해가는 과정을 우리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저로서는 여러분들 덕분에 내가 성장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내 욕심이 많아요. 여러분이 성장하건 안 하건 난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성장하고 싶어서 여러분을 만나는 거예요. 네. 저도 성장하겠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새로운 대륙이 발견되면 그곳에는 경계부도 이름도 거리도 없으며 그 땅을 밟은 개척자는 저마다 그 대륙에 대해 조금씩 다르게 설명한다. 의사가 처음으로 정신, 사이키란 새로운 세계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대체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으리라 생각된다. 그러한 최초의 사람 중 한 명이 파라셀수스인데 우리가 정신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는 지식을 얻게 된 것은 그의 덕택이다. 그러나 때때로 예감에 가득 찬 깊이를 알 수 없는 그의 진귀한 지식은 16세기에 정신에 사로잡혀 있는 언어로 표현되었다. 그 언어는 귀령학적, 연금술적 관념뿐만 아니라 파라셀수스의 신조어들에서 많이 드러나고 있다. 그 신조어들의 풍부함은 여러 이유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의 비밀스러운 열등감과 상응하는 자기 현실욕을 보상하고 있다. 17세기와 더불어 시작된 자연과학의 시대는 파라셀수스적 의학의 진주를 쓰레기로 덮어버렸다. 2세기가 지난 후에야 비로소 새로운 경험적 방법이 대두되었다. 즉 생명자기에 관한 메스머의 학설인데 이것은 한편으로는 오늘날 우리가 암시 현상으로 돌리는 실제 경험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옛 연금술적 학설의 자산에서 유래한다. 생명작이라는 말을 생소할 거예요. 이게 애니멀 매그너티즘이라고. 애니멀 매그너티즘이라고 이게 번역한 것 같은데 아주 최면술의 원료 같은 그런 이론이에요. 그리고 어떤 우리 생명력이 우리한테 있다. 그 생명력이 우리를 지탱해주고 있고 그 굉장히 중요하고 치료에도 이런 것들이 활용되어야 된다. 그래서 자기라고 하는 매그너티즘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사람에게도 있고 동물에게도 있고 다 있다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매그너티즘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이게 과거 연금술의 영향도 있고 여러 전통하고 연결되는데 이러한 학설이 굉장히 오랫동안 그 당시에 의료계의 집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런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문도 그 당시에 나왔고 그렇지만 이걸 입증해내지 못했지만 끊임없이 이런 걸 추구하는 분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이제 최면술도 또 프랑스에서도 발달하고 하면서 이 최면술 히프노시스라고 하는 것을 프로이드도 접하죠. 프로이드가 처음엔 샤롯이라는
불란서의 그 당시에 임상가를 찾아가서 공부한 게 나오죠. 불란서에 가서 최면술을 직접 최면 효과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배워서 와서 자기의 임상에서 한동안 최면술을 사용했어요. 그렇지만 최면술을 사용하다 보니까 굉장히 기적적인 모습이 드러나긴 하는데 모든 사람이 최면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할 때 최면이 되는지 내담자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은 최면이 그냥 보자마자 최면에 들어가시는 분도 있지만 또 어떤 분은 전혀 최면이 안 일어나는 분도 있고 최면에 의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장기화되지 않더라. 일정 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없는 것 같다 하는 것 때문에 이때 치료자로서의 프로이드가 굉장히 곤혹스러워하면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기법들을 사용하죠. 도저히 안 되니까 머리를 손을 얹고 머리를 막 눌렀어요. 그게 내가 압두법이라고 그러는데 요새 막 안수한 것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런 어떤 압력을 가해 보기도 하고 온갖 방법으로 어떤 면에서는 프로이드가 봤던 것은 어떤 과거의 어떤 어려운 경험과 그 경험 속에서 그 어떤 트라우마틱한 상황이 있었을 때 그 트라우마와 함께 어떤 정서가 그 속에 함께 갇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럼 이 정서를 해소하도록 도와주는 방법이 필요한데 해소하는 방법을 이 무의식의 세계에 가장 접근하기 쉬운 게 최면이다 하는 쪽으로 이 기법을 이해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런 방법 가지고 치료의 한계에 부딪히면서 나중에 프로이드가 창안했다고 할 수 있는 게 프로이드 혼자의 경험이 아니고 어쩌면 브로이의 환자 중에 안나 오라는 분부터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결국은 자유현상이라는 기법이 나오는 거죠. 그 자유현상을 통해서 과거의 최면을 통해서 치료했던 기법으로부터 최면이 아닌 자유현상 기법을 가지고 무의식의 세계에 접근하는 이런 치료법이 정신분석이라는 방식으로 일단 발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정신분석 그리고 모든 치료의 그 밑바닥에는 어떤 힌노시스라는 과거의 체험도 묻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 동물 자기설 혹은 생명 자기설이라고 하는 것도 오랫동안 있어 온 거고 또 그 서구의 이런 생명 자기설 속에는 그 이전부터 어떤 영지주의라고 하는 전통 또는 엘킴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연금술이라고 연금술의 전통 이런 것들이 녹아 있는데 그만큼 우리가 요즘 대하고 있는 어떤 이론 속에 그 원류 속에는 우리의 인류의 초기부터의 사람에 대한 이해 그리고 사람이 어려움에 있을 때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치유해냈던 과거가 이 속에 숨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런 전통을 누구보다도 깊이 공부한 분이 융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단절됐던 전통을 살려낸 분이 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융 공부를 통해서 우리 인류가 초기부터 쌓아왔던 정신문화의 원류를 지금 접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한 치료법이라기보다는 그 속에는 영성과 철학, 원시적인 철학, 영성, 종교, 어떤 심령, 현상 이 모든 것을 연구했던 어떤 융을 통해서 그런 세계를 여러분이 만나게 된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느 것이 맞았다 틀렸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융을 깊이 만난다고 하는 것은 인류 정신 문화의 원류를 만나는 것이어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세계관이 넓어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몽유병에 관심을 두었던 낭만주의 시대의 의사들이 바로 이러한 선상에서 활동했다. 이렇게 해서 히스테리의 임상적 발견의 기초가 세워졌다. 그러나 한 세기가 거의 지나서야 샤르코와 그의 제자들이 이 영역에서 비로소 어느 정도 확고한 개념을 세워놓았다. 피에르 자네 덕분에 히스테리 현상에 대한
보다 심도 있고 더욱 정확한 지식을 얻게 되었으며 암시 현상의 체계적인 연구와 기술은 두 명의 프랑스 의사인 리보와 베른하임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후에 스위스에서 아우구스트 포렐이 합류했다. 시민성 증상의 인과론적 지식에 대해서 그 증상의 감정적 근원이 있다는 브로이어와 프로이트의 발견은 심리학 영역에서의 결정적인 진전을 의미했다. 의식에서 사라져간 기억상이나 그것의 감정 색조가 히스테리 증상의 근간을 이루었다는 사실은 곧 정신현상의 무의식적인 층을 주장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후자는 그 당시 대학 심리학이 가정하던 것처럼 신체적인 것도 아니고 우연히도 의식, 즉 자아와의 연상에서 벗어나 있으나 정신 기능과 똑같이 행동하는 만큼 정신적인 것임이 밝혀졌다. 자네가 비슷한 시기에 프로이트와는 무관하게 증명했던 것처럼 그것은 히스테리 증상에도 해당된다. 그러나 자네가 의식에서 벗어나는 원인이 어떤 특수한 허약함에 있다고 추측한 반면 프로이트는 원인이 되는 기억상은 불쾌한 감정 색조를 특징으로 한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러므로 의식에서 사라지는 것은 억압으로 쉽게 설명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는 이 원인적 내용이 의식의 경향과는 상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이해했다. 이 가설은 바로 그것이 지닌 상처를 주거나 도덕적으로 혐오감을 주는 성질 때문에 억압된 기억이 여러 관점에서의 도덕적인 검열을 불러일으켰다는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다. 프로이트는 억압 이론을 시민성 신경증의 모든 영역으로 성공적으로 확대시켰다. 뿐만 아니라 그는 문화 현상의 설명에도 이 이론을 이용했다. 이렇게 해서 그는 지금까지 철학 학부에 맡겨져 있던 일반 심리학의 영역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의사의 임상 심리학은 지금까지 언어 개념이나 몇몇 방법론적 관점을 제외하고는 일반 심리학에서 빌려올 만한 것이 거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미 무의식적인 정신과 만났던 의학 심리학은 사실상 붕어감에 부딪혔다. 무의식 개념은 몇 가지의 훌륭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대학 심리학에서 깊이 되었고 다만 의식 현상만이 심리학 연구의 대상으로 남아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의학 심리학과 우세한 일반 심리학 간의 충돌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다른 한편으로 프로이트의 발견은 전적으로 신체적 입장만을 주장해온 의사들에게도 하나의 도전이 되었다. 이것은 이후 50년 동안 지속되었다. 이러한 상해의 새로운 특징을 적어넣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건너온 소위 정신신체의학의 방향이 필요했다. 그러나 일반 심리학은 여전히 무의식의 사실로부터 필요한 결론을 끄집어낼 수 없었다. 처녀질 속으로의 진출은 항상 어느 정도의 오염을 내포한다. 즉 개척자는 자기가 우연히 지니고 있던 도구의 의지에 도전한다. 우리의 경우에 그것은 신체의학 교육으로 일부는 기질적이며 일부는 사회의 주관적 전제 조건에 바탕을 두고 있는 자신의 일반적인 교양과 세계관이다. 그의 의학적 전제 조건들은 그가 체험 자료의 신체적이고 생물학적인 측면을 바르게 평가할 수 있게끔 해준다. 그는 일반적인 교양으로서 억압된 요인의 특성을 대략 파악할 수 있다. 그의 세계관은 결국 일반화하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자신의 특수한 지식을 더 큰 전체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가 아직 발견되지 않은, 그래서 잘 모르는 영역에서 진행될 때 개척자가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은 다른 장소에서 다른 장비를 갖추고 그 신대륙에 발을 들여놓은 또 다른 사람은 그 대륙에 대해 완전히 다른 상을 그려낼 수 있다는 사실이다. 자, 이거 보세요. 말하자면 콜럼버스가 아메리카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신대륙이라고 명명하고 유럽에서 열광을 했지만 그게 신대륙이 아니죠. 그 속에 몽골리언들이 수없이 오랫동안 살아왔던 역사가 있었는데 그것이 다 무시됐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신대륙이라고 하는 지도는 어떤 그 전부터 그곳에 살던 사람들에게 되는 엄청난 폭력이었다는 거죠. 바이런스죠. 우리 지금 일본하고 관계에 있는 독도, 울릉도도 어떤 독도 울릉도를 지배하고 있었던 어떤 우리
조선의 역사가 있는데 그게 워낙 원격지에 있으니까 항상 사람이 있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일본 사람들이 어느 날 표류하다가 거기로 와보고 이게 새로운 땅이다. 새로운 섬이다. 그래서 자기들 이름도 이름 붙였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주관적으로는 자기가 발견했다고 우길 수 있는 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반적인 세계적인 역사를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게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통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통찰을 안 하려고 애를 쓰고 있죠. 지금도. 그래서 국가 간에 끊임없는 분쟁으로 가고 있는데 아무리 증거 자료가 나와도 수용하지 않겠다고 나오는 이런 외교적인 상황이죠. 그래서 어떤 주관적인 오류를 우리가 가질 수는 있지만 이게 객관적인 검증을 거치는 과정도 필요한데 어떤 의도에 의해서 이런 검증을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정신분석의 세계나 어떤 우리의 심리에 대한 접근 이런 것들이 초기에 사이키라고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다, 정신이다. 어떤 우리 또 번역 속에서는 어떤 영어로는 소울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스피릿이라고도 하고 사이키라고도 하는데 어떤 경우에 스피릿이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이 느끼는 정서가 조금 달라지고 소울이라고 할 때는 정서가 각각 어떤 정서가 실린 단어가 돼 있어요. 사이키 같은 객관적인 것 같고 그리고 이걸 번역하시는 분들도 어떤 융을 번역하시는 분들은 주로 시몬이라는 얘기를 즐겨 쓰시는 것 같아요. 소울이나 사이키를 할 때 시몬이라고 하면 마음 심자 그리고 혼이라고 하는 것, 이 심혼이라는 것 속에 우리의 어떤 전통적인 정서가 담겨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심리다, 정신 세계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조금 객관적으로 느껴지는데 시몬이다고 얘기도 굉장히 서브젝티브하고 주관적으로 우리의 정서가 실리는 느낌으로 이렇게 오는데 이만큼 각자가 쓰는 용어부터 용어에 대한 이해 이런 게 각각 다르겠죠. 그래서 어떤 정신분석이 다양한 이론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되죠. 왜냐하면 각자가 이 세계는 우리 정신의 세계는 너무 광활한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몇 사람의 탐험가에 의해서 다 탐험될 수 없는 어떤 무한한 세계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신다면 이 탐험가들이 각각 자기가 만났던 무의식의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극히 일부를 얘기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분들이 체험이 전혀 없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겠고 각자 체험인데 이것은 하나의 부분이라고 이렇게 좀 겸손하게 받아들인다고 하면 전체를 우리는 계속 배워나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아직 지도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 간략한 지도를 가지고 있지만 점점 세분화된 지도가 형성되는 과정일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조금 더 우리가 마음의 안정을 갖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러한 것은 프로이트에게도 일어났다. 그의 제자인 알프레드 아들러는 신경증의 완전히 다른 모습을 부여하는 견해를 발전시킨 것이다. 상을 지배하는 것이 쾌락 원칙이나 성적 충동이 아니라 권력 충동, 자기 현시욕, 남성적 항의, 우위에 있으려는 의지라는 것이다. 내가 구체적인 사례에서 제시해 보였듯이 이 두 이론을 한 사람의 동일한 사례에 성공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이 두 충동이 균형을 이루고 있거나 종종 하나가 다른 것에 종속된다는 것은 심리학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아들러 역시 프로이트와 마찬가지로 일방적이었으며 두 사람 모두 신경증뿐 아니라 인간도 그림자의 측면에서 즉 부덕적 열등성으로 설명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이러한 사정은 결국 비판의 대상이 된 적이 없는 개인차와 주관적 편견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프로이트와 아들러 두 사람이 자신의 관점을 대변할 때 보여준 경직성은 늘 그렇듯이 감추어진 불확실성과 내면의 회의에 대한 보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두 연구자에 의해 기술된 사실은 충분히 옳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의 해석은 이런 식으로도 저런 식으로도 가능한 것으로 다시 말해서 두 해석이 모두 부분적으로는 옳지 않거나 서로 보완되기도 한다. 우리는 이 사실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두 가지 견해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교훈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의학 심리학의 이와 같은 첫 번째 딜레마의 근거는 아마 일반 심리학이
사실에 입각한 그 무엇도 제공해 줄 수 없었기 때문에 의사들이 이미 경작된 밭을 찾을 수 없었다는 데 있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의 주관적이고 편견을 내포하는 수단에 의지했다. 그 결과 나는 인간이 일반적으로 어떤 태도로 객체를 대하는가에 대해 조사할 필요성을 느꼈다. 이에 따라 나는 일련의 유형을 가정하게 되었는데 이 유형은 모두 그때그때 의식의 정의 기능 중 어떤 것이 지배적이냐에 근거를 두고 있어 이것을 가지고 시험 삼아 하나의 도식을 만들었는데 여러 가지 경험적 태도가 이 도식에 포함될 수 있다. 여기 이것에서 혹시 정의 기능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들 이해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영문 표현으로 보면은 이게 orienting function of consciousness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consciousness 우리의 의식이 어느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기능이라는 얘기. 여러분의 의식이 여러분 외부로 계속 향하고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내부로 향하고 있는 분도 있죠. 자기 내적 세계로 의식이 자꾸 가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내향성 성격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외부 현실, 외부 관계, 외부 세계로 자기 관심이 자꾸 가고 있어요. 자기 안에 머무르기보다 이런 경우는 오리엔팅 자체가 의식의 흐름이 밖으로 향하고 있다. 이런 것을 이분들은 외향성 성격이다. 이렇게 초기에 봤던 것. 그래서 융의 어떤 성격 분류 개념들이 아주 초기부터 나오죠. 여기에서 외향성, 내향성의 개념이 여기서부터 출현하죠. 우리 그 다음으로 가보죠. 이것에서 이론적으로 가능한 8개 이상의 관점이 생겨난다. 이에 더해서 다소 개인적인 다른 모든 전체들을 계산에 넣는다면 적어도 주관적 타당성을 갖는 해석 가능성은 무수히 생겨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이론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심리학적 가정에 대한 비판이 어쩔 수 없이 필요하게 된다. 유감스럽게도 아직까지는 모든 곳에서 이런 점을 이해하고 있지는 않다. 만약 이해하고 있다면 어떤 특정한 관점이 이처럼 맹목적이고 고집스럽게 옹호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사실은 오직 주관적 편견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고려함으로써 이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편견이란 한 개인이 전 생애의 경험을 통해 얼마간 조심스럽게 구축해 놓은 산물이다. 그것은 개인의 정신이 환경 조건과 충돌함으로써 생겨난다. 따라서 보통 주관적 편견은 일반적 경험을 주관적으로 다르게 받아들여 변이를 형성하는데 그러므로 판단을 일반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신중한 자기 비판과 포괄적인 비교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처럼 절대적으로 필요한 노력을 하는 경우 의식의 원리에 맞추려고 할수록 경험이 의식 원리의 의미로 해석되어 그렇게 사실을 이론화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위험은 점점 더 커진다. 일반적인 이론이 가능하기에는 우리의 심리학적 경험이 아직은 일천하고 넓지 못하다. 심리학적 연구는 우선 우리가 보편타당한 소설을 정립할 생각을 하기 전에 시몬의 본질을 밝혀줄 많은 사실을 필요로 한다. 우선 우리가 모든 심리학적 소설의 의미를 조금이라도 요구하려면 그 의미의 역도 타당한 것이어야 한다는 규칙을 지켜야 할 것이다. 개인적 세계관적 선입견은 심리학적 판단의 형성을 무엇보다도 먼저 가장 심각하게 방해한다. 그러나 그것은 뛰어난 의지와 통찰로서 제거될 수 있다. 프로이트는 이미 치료 목적으로 환자의 의식을 다루는 모든 의사는 그 이전의 교육 분석을 받아야 한다는 나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걸 융이 했나 봐요. 그래, 바로 이게 융의 어떤 큰 기여죠. 여러분들 여기서 교육 분석이라고 하는 거, 트레이닝 어널리시스를 융이 제안하고 프로이드가 수용했다고 이 기록은 나와 있어요. 일단은 융이 보고하는 것을 맞다고 친다고 하면 융이 기여한 바는 굉장히 크죠. 정신분석의 발달에 큰 기여를 했다고 보는 거죠. 교육 분석이라는 거는 자기 개인 자가 분석, 그러니까 트레이닝 내가 어널리시스죠.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분석을 받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 교육 분석가로부터 자기 스스로 교육 분석을 받은 경험이
정신분석 연구소에서는 그걸 필수로 하고 있죠. 저희 ICC에서는 여러분들이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걸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지 않을 뿐이에요. 그런데 정신분석을 깊이 공부하려면 많건 적건 자기 분석, 그러니까 교육 분석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융은 오래전부터 주장을 한 거예요. 무의식적 원인적 사실 내용을 의식화할 필요성을 인정하는 통찰력 있는 모든 정신치료자들은 이러한 견해에 동의한다. 의사가 자기 자신에게서 보지 못하는 것은 환자에게서도 전혀 보지 못하거나 또는 과장해서 인지한다는 것. 그리고 의사는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자기의 성향을 환자에게 촉진시키고 자기 자신에게서 멸시하는 바로 그것을 환자에게서도 단죄한다라는 사실은 말할 것도 없이 자명하고 수많은 경험을 통해 확인된 사실이다. 외과 의사에게 손에 전염성이 없어야 함을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신치료자도 충분히 자기 비판을 행하거나 그것을 할 준비가 되어야 함을 특히 힘주어 주장해야 할 것이다. 자기 비판의 필요성은 의사가 환자에게서 극복할 수 없는 어쩌면 정당한 저항에 부딪힐 때 특히 절대적인 의무로 다가온다. 환자는 치료받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이론을 증명하기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실제 심리학의 광범위한 영역에서 근본적으로 잘못된 이론이란 없다. 특히 환자의 저항은 어떤 경우에도 옳지 않다는 견해는 전적으로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저항은 치료 과정이 옳지 못한 과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내가 교육 분석의 주제를 자세히 역설하는 것은 최근에 의사의 권위를 자명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으로 오직 하나의 정신치료를 절대적 권위로 추대하려는 경향이 또다시 대두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불충분하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난 다소 실에 뒤떨어진 암시 치료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 시도이다. 그렇다고 암시 치료에 적응증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여기서 암시 치료가 뭐예요? 여기서는 원래 영문으로 보면 엑스 커시드라는 용어인데 여기서는 권위 중심의 치료를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말하자면 교황의 말씀에는 오류가 없다 하는 무오류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죠. 이때 쓰는 용어가 엑시커시드라는 용어를 써요. 그래 이 말은 그 어떤 직분의 모든 권위를 가지고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with full authority of office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이 심리치료자로서 치료할 때 여러분이 마치 교황처럼 행동하시면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내가 당신에게 어떤 인터벤션을 하는 것은 나의 어떤 인터벤션은 오류가 없다. 그리고 내가 당신을 이해하고 있는 것은 당신은 모르지만 당신은 내가 더 잘한다 하는 태도가 되어버린다고 한다면 이게 바로 이런 태도죠. 그러면 내 얘기를 무조건 따라라가 되죠. 그래서 상담자 중심의 상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조금 쉽게 얘기를 한다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전지전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상황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아까 그런 얘기가 나왔죠. 우리 저항이 있을 때, 저항이 있으면 저항 자체가 정당한 저항도 있다는 걸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네, 바로 있을 것 같아요. 정당한 저항을 인정하는 게 융의 입장이라는 얘기예요. 내담자는 항상 틀렸다고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많은 상담자들이 본인의 실패를 내담자의 저항으로 곡해할 가능성들이 있죠. 내가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이슈를 잘못 이해하고 그리고 내 인터벤션이 이분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어서 치료 진전이 없는 경우에 이분이 자기 상담자가 충분한 자기 성찰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왜 이래? 내가 이렇게 잘해주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치료 진전이 없는 거야? 이분은 저항이 너무 심해서 치료 대상이 아닌가 봐. 그래서 이분은 저항 때문에 치료가 안 됩니다라고 그냥 다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버린다고 한다면 엄청난 폭력이 일어나고 있죠.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면에서는 이 저항이라는 개념이, 저항은 결국 디펜스죠. 방어인데 어떤 생명체가, 유기체가 외부 상황에 적응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를 지켜내는 방식의 저항이에요. 그래, 부당한 침해가 있을 때는 자기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여기 저항, 여기서는 보통 디펜스를 방어를 하게 되는데, 심리 이런 방어 현상이 치료 과정에서 일어날 때 이걸 저항이라고 그러죠. 치료실에서 일어나는 방어가 저항이라고 한다면, 이 저항 속에서는 이분들이 자기 스스로를 지켜내는데 위협적인 어떤 것이 다가올 때 저항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근데 그 위협이 자기 심리 내적인, 자기 안에 있는 어떤 페인풀한 메모리가 다가오는 것은 심리 내적인 저항, 심리 내적인 것에 대한 저항일 수도 있죠. 자기 욕동이나 자기 성적 본능이나 공격적인 본능에 대한 것, 혹은 페인풀한 과거가 자기 의식에 들어오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런 저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또 하나의 저항은 현실적으로 치료자의 가혹한 치매적인 태도가 이 사람에게 자기를 지켜낼 필요성을 가져올 수도 있죠. 보통 우리가 저항이라고 하는 개념은 심리 내적인 저항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인터퍼스널한 쪽에서 저항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해야 돼요. 심리치료 과정에서는 상담자의 부당한 태도 때문에 저항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걸 이해해야죠. 그러니까 부당한 태도라고 하는 건 나쁜 뜻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분이 지금 어떤 질문이나 어떤 해석이 자기가 수용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데,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선을 넘어서 무리하게 이렇게 접근해 올 때, 자기가 감당할 수 없으면 자기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저항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때 이 저항은, 이 사람은 유기체로서 살아남기 위한 저항이기 때문에 정당한 저항이에요. 그렇다면 이건 치료적인 기법의 실패라는 거고, 그래서 상담자의 실패라는 얘기, 이 경우에는. 근데 상담자의 실패를 보는 것이 어떤 우리의 역전의 저항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 자기 안의 이슈를 보지 못하는 분들은 이 지점을 가기를 두려워하죠. 그래서 모든 문제를 내담자의 저항으로, 내담자의 부당한 저항, 정당한 저항이 아니라 내담자가 치료가 진전되지 않은 건 모든 것이 내담자의 저항 때문이라고 우겨버리는 태도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고는 임상으로서 성장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융의 이 얘기는 굉장히 현대적인 얘기를 그 당시에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역전이 이론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분은 이미 이런 통찰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교수님, 제 케이스 중에 잠깐 얘기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여러분, 앞으로 발제할 때 꼭 이 내용을 다 끝까지 읽어야만 여러분들 공부를 다 했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가 초기에 나오는 얘기가 계속 반복되니까 초기에 몇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타픽을 정하기 위해서 이 교재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고 싶은 얘기를 항상 다 나누시는 거예요. 중요해. 그것이 인터랙티브하게 여러분들이 공부함으로써 이게 우리의 무의식을 보강해주는 과정이에요. 우리의 지적인 공부만 가지고는 이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여러분들이 실제 클래스에 와야 되냐 하면, 이 실제 클래스 속에서 체험이 정서적이고 지적인 것이 동시에 여러분 이 수업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어떤 체험적인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의 인격의 변화가 실제로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적극 참여해서 토론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발제의 양을 꼭 다 완수하려고 너무 애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질문 앞으로 하시지 말고 자유스럽게 본인 체험을 얘기하세요. 네, 그러니까 제 케이스 중에 이제 한 4개월 정도 만난 케이스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저항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니까 이제 이 내담자를 볼 때 첫 번째 저항은 아까 교수님께서 말하신 그 심리 내적의 어떤 그 내담자 안에 있는 어떤 그 뭔가 더 이상 변화하고 싶지 않은, 그러니까 그런 저항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저항은 상담자의 어떤 치매적인 어떤 그 인터벤션 때문에 그 저항을 일으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면은 이 아이가 이제 그 원래도 무기력한 아이였지만 더 무기력해져가지고 거의 뭐 학교를 거의 등교 맨날 지각하고 결석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집에서 나오지 않던 아이인데 이제 상담하고 연결이 되고 담임 선생님 의뢰해서 상담을 하게 되고 이제 이 아이가 조금 힘이 생겼어요, 교수님.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이 밖으로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친구들도 만나기 시작하고 이제 학교도 과거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 아이가 힘이 생기니까 뭘 하냐면 옛날에 어울렸던 친구들하고 도박을 하는 거예요, 교수님. 도박을 하면서 살만하니까 저를 안 만나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상담 동기가 오히려 내적 힘이 생겼는데 상담 동기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제 쪽에서 저는 이제 청소년 상담은 저희 기관 아시잖아요, 교수님. 뭔가 이렇게 유료 상담 같으면은 그냥 드랍되면 드랍되고 뭐 이런 게 있지만 저희는 이제 상담자가 애타는 구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뭔가 이제 뭔가 이렇게 제스처를 취하고 뭔가 이렇게 상담에 자꾸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해서 가까스로 막 엄마 동원하고 해가지고 이제 왔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잔소리를 한 거예요. 액팅아웃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얘가 정말 잠을 뭐 24시간 중에 13시간 이상을 잔다고 하고 하니까 막 상담자가 가까스로 막 이 아이를 도우려고 되게 많이 애쓰고 했는데 불구하고 얘는 딴짓을 한 거예요. 저를 만나주지 않은 거가 그런 딴짓을 하느라고 너무 재밌게 노느라고 새벽에 돌아다니면서 놀고 학교 가서 엎어져 자고 맨날 졸리고 막 그렇게 그래서 잠이 쏟아진 거였어요. 그 사실을 알고 나니까 제가 굉장히 뭐랄까 막 배신감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배심하죠. 제 스스로 막 배신감이 들어가지고 제가 갑자기 상담자가 아니라 엄마로 돌변을 한 거예요. 엄마가 돼가지고 엄마가 빙의가 돼가지고 막 잔소리를 한 거예요. 야단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얘가 아니 뭐 거의 뭐 한 며칠 동안 뭐 나타나지도 않고 상담에 소극적이던 내가 저 솔직히 상담을 통해서 저기 효과도 있고 제가 좋아진 것도 있지만 저 상담 이제 안 받을래요. 선생님 잔소리 제가 상담 받으러 왔지 선생님 잔소리 들으러 온 거 아니라고. 바로 이거란 말이야. 그러면서 근데 저는 또 거기에 더 화가 나가지고 선생님이 잔소리 하게 한 거는 넌 50% 책임은 너한테 있어.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막 못을 또 박은 거예요. 저항하는 데다가 저항을 잘 이렇게 다독여야 되는데 막 더 저항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상담 종결하겠습니다. 상담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당장은 우리가 결정하지 말고 너도 상담을 통해서 네 스스로가 좋아진 부분도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선생님이 너를 어쩌 이렇게 돕다 보니까 정말 갑자기 엄마로 이렇게 해서 너를 정말 원치 않게 이렇게 잔소리를 하게 됐는데 선생님도 한 주 생각하고 너도 한 주 생각하면서 한번 조금 더 시간을 좀 가져보자 이렇게 하고 이제 내일 만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전화를 했더니 목소리가 좋아요. 네. 그래서 아주 이렇게 나긋나긋하면서 내일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케이스에서 제 케이스에서 볼 때 처음에는 자기가 어떤 변화에 대한 어떤 그런 저항이죠. 저항이 이제 잃었던 것 같고 또 거기에 대해 이제 그 다음에는 제가 상담자가 너무 이제 뭔가 상담자처럼 안 하고 뭔가 막 교육자처럼 막 엄마처럼 하니까 얘가 막 저항이 확 잃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여기서 전이 현상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가혹한 엄마가 이 아이에게는 지금 불러일으켜진 거죠. 근데 내 역전이 속에는 내가 정말 또 엄마로 빙의 됐죠, 내가. 네. 그 전이와 역전이가 맞물리면서 이게 큰 클래시가 발생한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그 정서를 느끼면서도 이걸 컨테인하고 참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못 참아낸 거죠. 그래가지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막 그렇게 하고 나서 제 스스로가 또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상담자 맞아? 막 이러면서 막 상담자의 정체성에 혼란이 오고 막 그 상담자의 무력감에 막 시달리다 보니까
꿈을 꿨는데 정말 제 사촌 동생이 막 제 앞에서 술 먹고 막 개우는 꿈을 꿔서 토하는 꿈을요.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되게 극렬했던가 그 상황이. 그렇죠. 그리고 그 저항을 잘 이렇게 견디지 못하고 잘 담아주지 못한 나 자신에 대해서 그게 소화가 잘 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인 것 같더라고요. 어떤 면에서는 꿈이 굉장히 나에게 융의 개념 중에 아주 재밌는 게 있어요. 의식과 무의식은 상충 관계가 아니라고 봐요. 보완적인 관계라고 봐요. 그러니까 프로이드가 봤던 어떤 꿈의 이해와가 많이 다른데 우리의 이고 컨셔스니스가 엉뚱한 짓 하고 힘들어하고 혼자 처리를 잘 못하고 있으면 그 자아가 제대로 의식 자아가 제대로 활동 뭔가 결함이 있어서 지금 힘들어하고 있으면 무의식이 살며시 우리를 도와준다는 얘기예요. 그게 꿈에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꿈에 나타난 상징성을 자아가 이해하게 되면 인격 통합이 일어나면서 크게 우리의 의식 자아가 확장되고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는 무의식의 셀프가 우리의 자아에 통합돼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인디비듀에이션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의 성장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남선생님 케이스 그 사촌 동생의 토하는 거가 우리 굉장히 전혀 다른 상징으로 나왔지만 그 속에서는 내 내담자가 힘들어하는 것을 내담자가 소화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주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아주 너무 이게 바로 해석을 하게 되면 나도 지금 그러고 있는데 우리 남쌤은 내가 혼날 가능성이 있지만 내 내담자가 굉장히 힘들어 한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지 않고 사람을 바꾸어서 나하고 친한 사촌 동생이 이러고 있어라고 함으로써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죠. 그렇지만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힘들지 않게 도울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고 넌지시 나에게 지금 조언을 하고 있죠. 내 무의식이 내 의식자를 지금 돌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더 웃긴 거는요, 교수님. 그 전에 그 사촌 동생 우리 작은 아버지 밭에서 제가 고추를 훔치고 있었어요. 근데 훔쳤는데 그거 사촌 동생이 그걸 보고 그냥 뭐 이렇게 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더럽고 치사하다. 나는 뭐 사촌간이기 때문에 그까지 뭐 몇 개 뭐 따먹어도 될 줄 알고 그냥 바가지를 들고 몇 개 땄는데 빨간 고추도 따고 좀 이렇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더럽고 치사하다 하면서 바가지째 버렸어요. 바가지째 버리고 났는데 걔가 내 앞에서 와서 이렇게 그렇게 토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또 훔친 거는 또 어떤 의미일까? 이것도 바로 이게 그러니까 나의 실체가 숨어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부분에서 비난받을 만한 일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내가 나를 변호하고 있죠. 끝까지 꿈속에서. 야 사촌 아저씨 건데 내가 좀 그거 따먹으면 어때? 근데 너 그거 가지고 나한테 야단하는 거 너 말이 안 되잖아 하고 항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사촌 동생 입장에서는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지만 그래도 막 따먹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조금 항변을 하는데 그걸 막 무시하고 혼을 내잖아. 그러니까 아까 우리 실제 임상에서 내담자가 선생님이 나를 도와주는 건 맞아요. 우리 친척이가 맞아요. 나도 알아요. 누나가 나 잘해주는 거 잘 알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건데 따먹을 땐 내가 좀 그거 따도 되니 하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막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그 얘기 한다고 나를 야단치느냐. 이게 이 내담자가 항변했던 것의 재판이죠. 선생님 왜 나를 야단쳐요? 난 야단 맞으러 온 게 아니에요. 나를 도와주시는 건 좋은데 왜 우리 엄마처럼 그러세요? 라고 항변했는데 그걸 또 내가 또 짓이기고 있잖아. 근데 이게 지금 아주 재밌게 재현되고 있죠. 꿈속에서. 그래서 이런 저항을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네요. 아주 저항이 굉장히 다양하게 내담자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상담자에게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내가 꿈을 잘 소화해낸다고 하는 것이 나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오늘 공부한 내용을 서로 나누는 시간을 조금 더 갖죠. 일단은 저는 오늘 하면서 진짜 제대로 된 이론 하나
공부하고 싶다. 이게 이제 주축이 됐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한 행동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예, 그 부분을 하면 나도 모르게 아차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다음에 안 보이려고 더 이렇게 포장해야지, 더 주의해야지 하는데 너무 주의하면 할수록 또 더 이게 재현되는 경우가 많이 그러니까 있었는데 내가 이게 의식화하지 않고 무의식으로 내려 보내게 되면 무의식은 반드시 튀어나와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순간에 이제 느낀 거는 그렇게 나도 모르게 나왔던 그런 무의식들이 어쩌면 그 무의식을 통해서 내가 의식화해서 뭔가를 깨우쳐야 되는 것들이 아직 남아있어서 그런 거였나? 이런 생각들을 조금 해봤던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주 좋은 통찰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무의식의 의식화가 필요하냐면은 의식에 내가 만나고 싶지 않아서 무의식의 세계로 내려보내면은 이 에너지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 이게 스프링 용수철과 같아요. 억누르고 있으면 이건 튀어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해서 억누르는 힘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내가 방심하는 사이에 이게 튀어나온다는 무의식이. 그러면 액팅아웃이 일어나 버린다. 그래서 내가 어떤 실수할 경우에 내가 셀프 리플렉션을 해서 그걸 잘 소화해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의 세계로 보내지 말고 내 의식 속에서 왜 내가 이런 행동을 반복할까? 라는 것을 조금 내 안에 있는 어떤 원인들, 내담자와 관계일 수도 있지만 또 내 주관적인 요소들도 있기 때문에 이걸 성찰해내는 것이 그걸 방지하는 것이지, 내가 결심으로 나 다시는 이러지 않겠어라고 하는 것은 결심으로 해결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심리 현상은. 그래서 무의식으로 이게 서프레션을 하고 있는 거죠. 억압하는 것 자체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어요. 우리 또 다른 선생님도 좀 나누시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뭐, 좀 어떤 무의식에 있는, 이거는 뭐, 내담자의 관계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한 경험인데, 그 나의 어떠한 그런, 좀 이렇게 안 좋은 성격, 아니면 또 무의식에서 이렇게 너무 억눌고 있는 것 같은 것을 내가 이제 튀어나오면은, 첫째 이렇게 경험했던 것은, 이게 나의 어떤 무의식에 억눌고 있던 부분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이. 예. 그렇게 됐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 또 튀어나와요. 뭐 자식한테 그게 튀어나오든, 와이프한테 튀어나오든, 아니면 다른 친구들이나 어떤 주변 사람들한테 튀어나오든, 그게 튀어나오는데, 그게 인식하면은, 어떻게 막 이렇게 튀어나올 때 그걸 알게 돼요. 어떨 때는 이게 자꾸 올라오려고 그러는구나, 또 그런 어떤 감지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또 튀어나오려고 그러는구나, 뭐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이게 한 번에 이렇게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한 번에 변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한 번에 결심해갖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자꾸만 나오면서 그것을 인정하고 또 나오려고 그러는구나 하고 그래서 인정하고 함으로써 그게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아까 전 시간에 했던 건강한 어떤 그 성장이 되지 않는다 하는 생각이 해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이렇게 긴 시간을 갖고선 그거를 이렇게 좀 무딘 것 같아요. 그걸 이게 빨리 또 경험해서 이렇게 성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제 좀 이렇게 속아 이렇게 되새김하듯이 딱 되새김함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상담자로서도 그 어떤 그 실수를 한 것을 인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근데 그거 갖고서 또 이렇게 또 이렇게 경험한다는 게 뭐 이렇게 방어로서 이렇게 의식한다는 것보다 그게 어떤 나에게 도움을 준다는 어떤 그런 쪽으로 이해하면은 항상 부드럽게 그것을 접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체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래서 갑자기 우리가 어느 통찰 하나를 얻었다고 해서 우리 사람이 갑자기 변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지금 유상혜님이 얘기하는 것 속에서는 보통 영해 분별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영해 분별에서 보는 부분은 우리에게 그걸 이제 중세적인 용어로 악신과 선신이 있는데, 악신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는, 우리 마음에 나쁜 것이 들어올 때는
광명의 천사로 들어온다고 그래요. 아주 좋은 생각으로 온다는 거예요. 저 사람 정말 저 사람 내가 잘해줘야지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얘기예요. 좋은 뜻으로 사랑하게 난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고 싶어라고 이렇게 처음 시작이 되는데 어떤 이게 악신의 모습은 점차 처음에는 광명의 천사이다가 안전해지면 점차 자기 모습을 드러낸다고 그래요. 그러다 나중에 아주 좋은 생각이었는데 나중에 가면 엉뚱한 행동으로 내가 하게 되는 그래서 나를 유혹하는 쪽으로 끌고 가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데 이런 실패가 일어나는데 영적 훈련 성찰의 생활을 계속하게 되면 초기에는 거의 발견하지 못하고 실패해요. 실패하다가 이런 광명의 천사가 들어올 때 이게 선신인 줄 알고 착각하는데 나중에 실패하는 경험을 자기가 성찰하면서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들어오다가 나를 내가 굉장히 곤혹스러운 경우로 가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성찰이 깊어지면 이분이 완전히 나를 내가 액팅하고 하기 직전에 이게 아닌가 봐 라고 깨침이 오기도 하고 이제 조금씩 이걸 인식하는 시간이 짧아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이분 처음에 와서 좋은 모습으로 드러나다가 나중에 내 생활이 약간 변화가 올 것 같은 이런 상황일 때 왜 내가 이런 변화가 있지? 그 생각하고 내가 하려고 하는 거다고 왜 이런 변화가 있을까 하면서 이게 내가 지금 좋은 생각이라고 하고 있는 것 속에 어떤 다른 것들이 섞여 있는 게 아닌가 하면서 그때 성찰해내면 중간에 막아낼 수 있다고 그래요. 실패를. 근데 이게 아주 훈련이 많이 되신 분들은 처음에 딱 들어올 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게 어떤 일상 안에서의 삶 속에서 이걸 식별해낼 수 있는 능력자가 된다고 하면 이게 가장 진보한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어떤 분은 굉장히 시간이 걸려서 식별이 되고 어떤 분은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식별해낼 수 있다고 해서 고도의 훈련이 되신 분들은 바로바로 이걸 식별해낼 수 있다고 하는 지점까지 가는데 이건 엄청난 훈련이 필요한 거라는. 그래서 이런 영적 수련에서 우리의 영의 식별을 하는 그 과정은 어떤 면에서 여러분이 정신분석에서 자기 역전이 저항을 분석해내는 역전이를 이해하고 역전이 저항을 분석해내는 이 과정 속에 똑같이 적용된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나는 좋은 뜻으로 이 내담자에게 이런저런 조언을 하는데 그 조언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성찰하면서 이것이 결국 내 좋은 뜻이었지만 결국 내담자를 힘들게 하는 요인이 됐다 하는 성찰을 한다면 이게 내 역전의 저항을 또 내가 했구나 라고 이해하게 되면 한 번에 이게 고쳐지진 않지만 다음에 또 이런 상황이 되면 또 성찰하면서 점점 그 빈도수를 줄여나간다는 이게 우리가 정신분석가가 처음부터 정신분석가가 되는 게 아니고 점차 되어간다고 하는 개념이에요. Becoming a psychoanalyst라는 개념이에요. 자격증을 받는다고 정신분석가가 아니고 정신분석가는 계속해서 변화해 나가는 사람이래요. 그 라이프 코치라고 하는 건 라이프 코치가 완성된 사람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의 도전 속에서 끊임없이 새롭게 거듭나는 과정을 가는 사람이 라이프 코치라고 하는 거죠. 이런 개념을 사용해서 우리가 조금 더 폭넓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그동안 여러 이론 가지고 책들도 있고 막 그랬었는데 이미 교육 분석을 프로젝트 제안했고 그것이 수용받아졌다라는 것이 되게 반갑기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아들러랑 프로젝트를 살짝 비평 이런 걸 했는데 비평하는 이 글에서 비평하는 자세라고 또 비평하는 태도가 굉장히 좀 젠틀한 느낌이 들었어서 나는 좀 편안해지고 내 거를 주장하기 위해서 타인을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젠틀한 비평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어떤 불편함 없이 아들러나 프로이트 이론도 더 이렇게 흥미롭게 볼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도 있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떠한 지향성을 갖고 내 정신 치료는 어떤 지향성을 갖고 가겠다라는 자신의 이렇게 소신 그런 것들을 이렇게 피력하는 그 전체 과정들이 좀 괜찮았어요.
괜찮다는 말은 좀 부족하고 그거보다 더 좋은 단어가 생긴다면 좋겠는데 지금 괜찮다는 단어만 그래요. 그러면서도 저도 이제 예전에 그 꿈 같은 걸 꿨을 때 이제 융을 읽을 때는 융꿈을 꿨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랬을 때 그 꿈이 어떤 거였냐면 참 그 융을 읽을 때 꿈을 계속 꿨었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제가 알아볼 수 있고 무엇인지 뭐 이렇게 쉽게 말하면 표층의 꿈이었다면 점점 지나가니까 이제 완전히 그 뭐랄까 형태없음 같은 또 일차적인 그런 꿈 같은 내려가는 꿈 중에 하나는 제가 꿈속에서 이 세포 하나하나에 어떤 벌레들이 기어가는 거예요. 애벌레 같은 것들이. 근데 너무 그래서 꿈속에서도 너무 무섭다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이 꿈 이런 거 할 때 읽었을 때 그 어떠한 것도 다 무서워할 필요 없다. 아무리 흉악하고 정말 네가 생각해보지 못한 엄청난 것들이 오더라도 벌벌 떨고 도망가지 말고 왜 나를 찾아왔니? 또는 나에게 원하는 게 뭐니?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 하여튼 요 세 문장이 있었어요. 네. 그게 꿈속에서도 그게 기억이 나가지고 그 무서움 속에서 막 가인 들고 바로 직전에 그 생각이 딱 나면서 제가 제 이렇게 몸에 그 애벌레가 기어가는 그 거를 이렇게 잡으면서 걔한테 그게 말했어요. 꿈속에서. 그러면서 쓰다듬었는데 그 애벌레가 더 이상 몸 전체 이렇게 여기저기 기어다니던 애벌레들이 더 이상 기어다니지 않고 이렇게 기어다니니까 여기 우뚝 솟아날 거 아니에요. 애벌레가 지나가면 그렇죠. 애벌레가 있으면. 근데 그래서 내가 잡을 수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서 걔한테 말을 했더니 걔가 잠잠해지면서 더 이상 애벌레가 이렇게 없어지고 제 몸이 이렇게 평온해진다 그럴까? 그게 좀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어떤 꿈들이 꿈에 이제 어떤 내용들이 나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럴까? 그러니까 융의 퀘스천. 그렇다고 해서 어떤 해답을 얻은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좀 더 이렇게 좀 지적 성찰이지 아니면 내면적 성찰이 깊었다면 그 애벌레한테 뭔가를 얻었겠지만 일단 그 정도까지의 경험이 저에게는 이제 꿈을 만나는데 두려움을 없애주고 그리고 어떤 편견 없이 하여튼 여기서도 선입견이나 뭐 편견이나 이런 단어들이 좀 나오는데 그거하고 그런 생각이 들면서 여기서 또 이제 좀 의미 있었던 게 자기 자신의 상처만큼만 치유할 수 있다. 이제 요것이 또 이게 정신치료 여기뿐 아니라 대인관계에서도 우리가 아까 코어자자 지금 공감이라는 내용 단어는 나왔지만 내용은 뒤에 이제 달아질 건데 공감한다고 하는 거 또 어떻게 보면 여기서 자기 자신의 상처만큼만 치유할 수 있다라는 단어 이 문장하고도 좀 연결될 것 같다고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자기 자신의 상처만큼만 치유할 수 있다면 그 문장을 넣는다면 판단하지 않고 이론으로 무장해서 이론으로 그 사람을 도식화하고 그쪽으로 푸시하고 끌어가지 않고 아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꼭 과거에 상처가 있은 사람이 그러니까 운디드 힐러라는 개념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죠. 과거에 저는 또 한쪽에서 본다면 지금 임상을 하면서 이 사람이 겪는 고초를 내가 같이 겪는다고 한다면 나는 상처받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상처받은 만큼밖에 치료할 수 없다고 하는 건 조금 임상적인 개념으로 저는 가져오고 싶어요. 그래서 내 두 역적 가지가 다를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예, 개인적인 그 상처를 통해서 인격 성숙을 이루는 것과 예. 그리고 우리가 그 있잖아요. 공간이라고 네. 하면서 내자의 상처를 같이 수사적 동시 상태로 들어가서 바로 그 같이 경험하면서
저는 경험하지 않은 상처지만 그 상태에서 그 사람 상처를 경험하게 돼서 내 상처를 가져올 수 있는 거잖아요. 바로 그게 제일 어려운 거죠. 이제 일상적으로 저번에 투사대 동시 내가 받아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담아주고 품어주고 견디고 기다려주면서 어떤 시점까지 가주는 거죠. 근데 아까 남자 선생님도 그 담아주지 못함 그 부분을 이제 그 부분이죠. 담아주지 못함 또는 홀딩하지 못함 그런 부분에서 놓친 것 같은 그런 게 있다고 또 말씀 여러 가지 이렇게 하시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이게 자기 자신의 상처만큼만 치유할 수 있다 이것이 실제 자기 자신의 상처 경험뿐 아니라 교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었던 임상 안에서 내담자와 간접적인 상처 경험을 하는 거, 네, 두 가지다. 근데 여기에서 이론이 1순위가 아니라 이게 1순위가 되고 이론은 뒷받침되는 2순위가 되어야 되겠죠. 네,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발제하신 그래 남 선생님이 최후 진술을 하셔야 될 시간 같아요. 저는 참 선생님들의 그 나눔이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저는 협소에서 이런 그 부분적인 파티션한 부분을 이렇게 좀 담고 있는데 또 선생님들의 나눔을 통해서 굉장히 확장되고 뭔가 이렇게 전체적인 어떤 융이 주고자 하는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 무드, 또 뭐 흐름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감사하고 그러니까 융의 이론을 배우지만 또 지금은 융의원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융의원이잖아요. 그렇죠. 융의원들의 그런 어떤 나눔을 통해서 더 굉장히 풍성해지는 그런 시간이 돼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래 여러분들 굉장히 수고 많았고 여러분들의 얘기 속에서 내가 지금까지 소화했던 것을 더 넘어가는 이런 여러분들의 체험들을 내가 또 수용하면서 저에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여러분들 수업 과정이 지난 시간에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안 하고는 나하고 큰 관심이 없고 내가 성장할 수 있고 내가 좋아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있다고 좀 우겼어요. 어쩌면 이 나눔의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업을 경험적 수업을 하지 않고는 특히 이런 정신분석이나 심리에 대한 이론이나 라이프 코칭이나 이런 것들은 생생하게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직접 본인이 표현해내고 다른 사람이 표현을 수용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적인 것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실제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가 풍성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매 수업에서 얻지 못하면 수업에 들어오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또 여러분 쫓아냈다고 또 나중에 혼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편안하게 계시는 그 자리 그 자체로부터 얻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정말 자랑스러운 얘기들이 많아서 동영상에 가급적 다 담아내고 싶어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 내용 속에 나중에 제가 만들어낸 게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지워달라고 얘기하세요. 저는 그냥 제가 봐서 특별히 개인적인 것 특히 임상사례가 드러나는 것 어느 사람이 특정되는 것이 아닌 한은 그리고 여러분의 체험도 여러분에게 그 쉐임풀한 게 아니고 이게 굉장히 탐구하는 사람들의 자세라고 보이는 부분들은 다 담아낼 테니까 그런데 개인적인 프레퍼런스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건 협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 다 넘어가는데 제가 동영상 보내면 한 번씩
들어보시지 않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전혀 모를 거니까 듣고 안 듣고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이제 강요하는 거예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어요. 또 다음 기회에 봬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